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심 내 유휴, 오피스, 상가, 1인 주거로 이제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등록 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8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전부 바뀌었죠. 이러네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127만 호 공급 계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저번 달이죠. 21일부터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가 됐습니다. 광고 관련된 거죠. 공인중개사 광고 관련된 내용.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하겠다는, 원래는 6월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건데 좀 늦춰져가지고 9월 1일부터 현재 지금 들어갔죠. 9월 1일부터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민간 임대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정식으로. 그래서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6개 안건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분이 물류창고 광고 많이 하면 연락 많이 와요? 하고 많이 온다는 얘기 있죠? 많이 온다는 얘기. 물류창고 요새 많이 찾으니까요. 공장용지도 좀 찾고 요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오피스, 사무실하고 이제 상가, 비어있는 거,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은 주택하고 준주택, 주택에 대해서만 됐다는 얘기죠. 어릴 때 주택으로 공급하니까 주택만 됐던 겁니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오피스하고 상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피스 상가는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지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지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난방이겠죠. 사무실이나 상가는 난방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 난방 문제, 그 다음에 벽도 마찬가지 되고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주차 문제. 주차 대수가 면적이 다르죠. 상가의 면적하고 주거지의 면적이 다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서 공급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에 있는, 그 다음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한 후에 1인용 주거용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건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한 얘기고,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매입 약정을 지으면,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한테 지으면 내가 사겠다는 약정을 짓으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이 위와 똑같은 혜택, 이런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기준 면적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는 약정 주택이 준공이 되면 1개월 이내로 민간 사업자에게 매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 매도 요청을 받은 민간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심지에 있는 비어있는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관여해서 하거나 민간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면 이제 매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1, 2인 주택, 주거용이 좀 공급이 더 될 것 같고, 일부분 이제 비어있는 상가라든지 사무실 같은 게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좀 번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간 거주 보장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임대 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 유형 관련해서 폐지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단기 임대 4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는 폐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월 18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이건 벌써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단기, 8년 장기인데 단기는 이제 폐지. 자, 8년 장기는 허용은 되는데 단지 아파트만 폐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 임대는 뭐 아파트가 상관없죠. 이거는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지 유형의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겠다. 유효 기간이 되면 말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말소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까지는 1개월 이내였던 것을 이제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3개월 이내로 자진 말소 허용 기간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내용이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보면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자 의무 위반 적발 시에는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내용입니다. 장기 임대 유형의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 등록은 장기 일반만 가능하고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기존에 등록됐던 장기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최소 임대 기간 8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거는 이제 10년, 그 전에 8년이었던데 8년까지는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아파트 대량으로 많은 세대를 했던 경우에 했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의무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즉시 적용이 되고 기존의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에 임대차가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문의 오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등록 임대 관리 권한 강화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그냥 그전에는 그냥 뭐 해줬던 부분에서 신청인의 신용도라든지 부채 비율 등을 봐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사업, 이제 집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대 의무 기간이 내에 멸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등록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10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미성년자, 그 다음에 민가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맞수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제한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을 추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해서 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워졌어요. 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관련 정보 제공 의무 강화입니다. 요건 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중개하시는 분들 이건 요구해야 되겠죠. 세금 체납 여부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하는 것을 추가했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부동산 하시다가 경매 들어가고 그래갖고 좀 불이익당하고 하시는 중개사님들 좀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죠. 선순위 보증금을 주인한테 요구하긴 하지만 주인이 잘 얘기 안 해주고, 또 그분하고 계속 좋은 관계로 해야 되는데 계속 귀찮게 뭐 요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전에 이렇게 들었던 걸 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 사이에 월세였던 게 전세로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선순위 보증금이 막 엄청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만 그냥 죄 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돼 있으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요청해서 뭐 확인 설명서에 표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주인인가 참 한심합니다. 세금 체납되어 있나 물어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네요. 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 체납 여부, 이거, 그 다음에 선수의 보증금 현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했어요. 언제부터? 12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올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신경 써야 되겠죠. 안 그러면 중개사님 딸려 들어가는 거죠, 뭐. 세금 체납 여부니까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세금 체납이 들어가면 세금이 많으면 압류 들어오잖아요. 이게 가압류. 정부에서 압류시켜버리면 가압류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선순위잖아요, 그 세금 관련은. 그럼 인차보다도 국세 이런 건 선순위라서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들어오면 세금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끔 세금에는 무순위도 있고 1순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보증금을 보장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은 어떤 세금까지인가는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아직. 근데 거의 세금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중개하시는 분은 좀 어려워졌죠. 임대인한테 이제 혹시 세금 체납된 거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건 확인 설명서에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거짓말한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없던데, 아니면 뭐 은행 대출 받을 때면 세금 체납 여부 뛰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세금 내어서 떼어가지고 와라도 해야겠네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대출 받을 때 보면 세금 체납 여부 있는지 없는지 띄워오라고 하잖아요. 그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등록임대사업자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 내역서, 체납 여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띄워와 주세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일 많이 늘어나죠.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127만호 주택,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분만 그럼, 예, 임대사업자 것만. 예, 임대사업자 것만입니다. 좀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나오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왔고요. 정식으로 세금 태납 여부, 그 다음에 선수인 보증금 현황. 선수인 보증금 현황은 뭐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확인 설명서에 차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약할 때 당시 선순위. 그 다음에 8월 21일자 보면은 다 적게 돼 있잖아요. 거기 층수 몇 층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호수까지 다 적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120만 호 공급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서부권에는 18만, 약 19만, 동부권은 14만, 경기 남부권에는 15만, 경기 서남권은 27만, 서남권 제일 많네요. 인천이 15만, 그 다음 서울에가 36만 4천인데요. 그 중에서 동부권이 뭐 2만 5천, 동남권이 1만 4천, 서부권이 2만 6천, 서남권이 1만 9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뭐 위치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도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지역 이렇게 여기 안에서 보셔갖고 이 정도 공급이 여기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첨부드린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 파일 안에 내용에 있으니까 그 파일 내용 보시죠. 예. 뭐 일일이 뭐 어디에 뭐 몇 호다 뭐 다 공급 뭐 하게 된 설명드리긴 좀 그래서 그냥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건 별다르게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8월 21일자로 저번에 방송해드렸던 아마 내용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죠.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 과장 매물 아웃시키겠다. 그래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한 달간 계보 기간입니다. 그럼 9월 21일까지이네요. 9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보 기간이고 이제는 하겠다는 거죠.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막 부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일 어디에 있나? 파일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파일은 제 카페에 있어요. 파일 어디에 있나요? 보도 설명 자료 말고. 예, 파일이 그거 어떤 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국토부 사이트 가면 있는데 제 K마스터즈가 아니라 제 카페에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카페 한번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그다음 세부기준 등의 고시에 대한 위험한 사항도 금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다 부합해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표시, 광고가 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등록번호, 그전에 등록번호 안 넣었거든요. 등록번호 반드시 추가해서 명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존 명시사항을 보면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부동산 명칭이죠. 그 다음에 소재지,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 다음에 성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등록번호도 추가가 됐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걸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그 다음에 컨설팅업자는 다시인데 이제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는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예민해졌죠. 이제 이걸 만약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큽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K마스터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또 광고 효과도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도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총 층수, 몇 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층. 근데 아파트가 다 20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아파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하나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다 알죠. 뭐 101동 몇 층, 뭐 102동 몇 층 뭐 이렇게 다 아시는데 가끔 이제 딴 지역 옆에 거를 하다 많이 하지 않다 보면 101동은 20층인데 102동은 18층, 2층도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하지 않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건축물의 총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이, 사용 승인일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뭐 적지 않았던 거죠.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방향은 저희가 정했죠. 그 다음에 방 및 욕실의 개수, 욕실의 개수 뭐 30평 된 2개 뭐 이런 거. 그다음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 저희가 뭐 많이 표시하죠. 그 다음 주차 대수 표시 안 했죠.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된다. 관리비는 아마 뭐 아파트마다 다 코스, 뭐 코스마다 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영통 같은 경우는 24평 같은 경우 보통 여름에는 한 18만 원, 17만 원, 18만 원, 겨울에는 한 21, 2만 원, 요 정도 보편적으로 그냥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 함께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재지 경우에는 좀 약간 달라요. 토지인 경우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는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읍면동까지를 해야 된다. 읍면동까지는 토지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는 단독주택은 건축물 대장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표시해야 되는데 지번까지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것도 뭐 만약에 원치 않는다는 뭐 내용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 그렇죠. 분양 아파트는 아직 몰라서 관리비 체크 수가 없다. 뭐 분양 아파트는 관리비가 안 나왔으니까 못 하겠죠. 근데 입주하는 거는 나오겠죠. 입주하면 뭐 바로 이제 관리비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등에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그 다음에 동층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서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번에 네이버 광고할 때 저희 그거 쓰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보통 동호수까지 다 하면 물건 빼가는 데들 있잖아요. 물건 빼가니까 그냥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표시하기도 뭐 네이버 광고에도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게 돼 있고 넣을 수도 있게 돼 있죠. 이렇게 원치 않는 경우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양 아파트 바로 입주했다 바로 나온 건 아니죠. 좀 지나야 되겠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죠. 뭐. 거기
32평 갈비 얼마나 나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모르는데 보편점유 얼마나 나오나요? 물어봐서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 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게요. 근데 뭐 관리사무소 물어봐서라도. 그 다음 건축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은 읍명동, 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층수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표시되면 거의 물건이 공유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참 예. 너무 오픈이 많이 돼서 근린생활시설은 판넬 구조 공장으로 해야 할까요? 제가 못 알아보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은요, 전용 면적을 표시하고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된다. 이거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아파트는 공급 면적. 공급 면적. 그 다음 공급 면적이 다릅니다, 이게. 이게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공급 면적 다른 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 계약 면적도 마찬가지죠. 면적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처럼 생긴 근린생활시설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으로 해야 되겠죠. 근린생활, 창고처럼 생겼지만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용도죠. 예. 근생은 뭐 제1종, 2종, 이렇게 되죠.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 다가주택은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보통 합해서 많이 하죠. 일부분 원룸 같은 거 할 때, 뭐,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 전기 사용료, 뭐 다가구주택 같은 게 특히 더 그러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가구주택은 수도꼭지가, 수도 계량기 하나요. 전기 계량기도 하나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는 되지만 이제 다가구 주택은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마다 물을 얼마나 썼는지 다 점검할 수가 없거든요. 전기도 얼마나 썼는지 점검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이제 받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하지 말고 뭐 관리비, 그다음 사용료를 분리해서 표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7만 원에 수도 인터넷 포함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이 했죠. 네, 이렇게. 수도가 뭐 1인당 1일일 때 뭐 7만원, 2인 한 명 더 늘어나면 만원 더 받았어. 뭐 8만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요거를 나누어서 관리비 5만원, 수도요금, 인터넷 각각 만원,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표시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당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뭐 어떤 거를 통해서도 방식,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 광고에 적용되는 그 유형은 부존재, 허위 광고, 거짓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존재 허위 광고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가 없거나 또는 중개 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될 수가 없는 이런 거를 광고했을 때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매도인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요거 조심하셔야겠죠? 가끔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에 했던 거 그 물건 보고 광고한 다음에 그 부동산과 공동중개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좀 하거든요. 이런 거 문제됩니다. 직접 의뢰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동산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에서 동의받을 게 아니라 매도인이죠. 매도인한테 직접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동산에서 물어서 다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한 거 보고 광고해갖고 공동중개 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매도인하고 통하고 나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이러면 괜찮죠. 근데 공동중개 하는데 그분이 다시 매도인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은. 그 공동중개 할 부동산에서 번거롭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잘 아는 분, 이거 제가 물건 받았는데 광고하고요, 다른 부동산한테도 얘기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받아 놓으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의뢰받아, 뭐, 요 내용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냥, 별로 이렇게 표시 안 내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요런 거 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 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는 중개 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요거, 저희 해당되죠? 물건 광고 내역, 물건지 안에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사를 안 갔거나, 아니면 뭐 세입자가 조금 꺼려 하거나 그러면 들어가서 못 찍잖아요. 그러면 광고할 때 사진을 좀 올려드리면 좀 초이스하기가 좀 수월하고, 광고하기도 좀 수월한데, 그래서 그 전에 찍어놨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실일 때 찍어놨던 사진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거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도도 마찬가지죠. 평면도도 뭐 비슷한 거 다른 거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빠뜨리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러면서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자를 속인 광고 이렇게 되는데, 참 요게 참 사람 잡는 겁니다. 중개하시는 분들. 설명은 드렸죠, 물론. 저희 뭐 많이 접하실 거예요, 중개하시는 분들. 설명 드릴 때는 딴청하고 딴칭하고 다 들은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나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참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끝까지 들은 적 없다는데요. 뭐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녹취해 놓고 다 사인 받아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요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서 할 때 뭐 녹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뭐 했던 걸 다 하든지 받아 놓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확인 설명서에서 확인 설명서에다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상기 내용을 설명을 들었음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참 기재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명드리다 보면 표시 안 되는 내용들 일부분 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뭐 꼬투리 물고 덤비면 참 이렇게 저렇게 치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공실 사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공실 사진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물건지에 공실인 거는 괜찮겠죠. 물건지에 공실인 상식. 근데 사실은 뭐 그럴 일이 아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찍어 놓은 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면도를 지금 꼭 넣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아니면 뭐 아파트도 뭐 그렇긴 하는데 평면도가 있으면 이제 설명드려 좋으니까 이렇게 평면도를 갖다가 넣는데 제 거를 안 넣은 거죠. 제 자리 거를. 그럼 원래 있던 평면도를 넣으면 괜찮겠죠. 그럼 그게 그 평면도니까. 근데 뭐 A 타입인 걸 B 타입에다 넣는다든지 B 타입을 C 타입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7평,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 8.1평짜리인데 8.3평짜리를 뭐 거의 비슷하니까 모양이. 근데 사실은 수치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걸 넣었다든지 뭐 이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평면도가 다르잖아요. 101호에 있는 평면도를 넣으면 괜찮은데 101호가 아니라 102호에 약간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걸 넣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코 걸면 코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집 사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부존재 허위 광고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에 걸릴 수가 있고요. 기만적인 광고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광고가 유형과 방식을 분모하고 모든 표시에 광고에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표시할 거 안 해도 걸리고 설명할 거 만약 하나라도 나중에 뭐 설명 못 들었어 해갖고 버티기 하면 또 걸리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거래하고 나서 막판에 뭐 본인이 뭐 정식적으로 뭐 그만큼 했냐 안 했냐 하면서 수수료 깎고 막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기 더 좋아졌습니다. 예. 블로그는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려워졌죠. 그리고 거래가 완료되면은 현재는 삭제하는 것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블로그 올렸다고 거래됐다고 삭제하면 저희 지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 해석이 정확하게 다들 다 나온 건 아니어서 좀 박산래 원장님께서도 계속 국토부나 이쪽에 관계되는 쪽에 질의해서 저희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직 확정돼서 정립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하고 또 일정 부분 약간씩, 물론 이제 사항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지 약간씩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다른데, 그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정립이 되겠죠. 아마 그러면 이제 박산래 원장님께서 저희들 그런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서 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세부 기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고한 거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는 거고요.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의 광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8월 20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9월 20일까지 해서 한 달간 계보기간 이후에는 단속 들어간답니다. 단속할 계획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하고 부당한 중개 대상물 광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협회가 자진 철거 및 수정 요청하고, 그 다음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도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비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부에서는 웬만큼 돼 있는 것 같고요. 협회 거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서둘러서 해 주시겠죠. 예, 문제 안 되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 교육 공인중개사 교육 지침 개정인데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코로나19 때를 대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했던 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명시 의무 전과 후인데요. 지금 보면 지하층 뭐 18층이었던 거 지하층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대 이렇게 나오죠. 뭐 1.3대 세대당 1.3대 아니면 뭐 500세대 인구에는 513대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거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비 내역 적어야 되고요. 입주 가능일 뭐 당연히 뭐 이거는 적어야 되죠. 협의 가능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즉시 입주는 된다고 합니다.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사항을 표시하되 즉시 입주 있죠. 즉시 입주문을 표시할 수 있다. 뭐 즉시 입주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총 층수는 3층 이게 아니라 23층에서 3층. 요것도 23층 잘못 적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총 층수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고요. 좀 이따가 이 사이트는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해요. 예, 요거 오늘 특별한 거 여태까지 뭐 계속 3월 3, 4, 5, 6, 7, 8 뭐 거의 한 5, 6개월 동안 계속 하나씩 계속 규제 정책이 나왔던 내용 거의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 세부사항까지 조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세부사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넘어가죠. 6번째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 6번째 마지막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 의무 위반 합동 점검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점검 대상은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개인 임대사업자하고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며 점검 범위는 가트로 채측기간을 고려해서 최근 5년간만 5년 거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진 등록 마소되는 주택도 금액에 포함해서 점검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에 229개 시군구 뭐 다 됩니다. 점검 항목은 공적 의무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서 자꾸 나왔던 게 임대 의무 기간에 대한 거 준수 여부,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이렇게까지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중점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태료 부과 내용은 3천, 3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말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 7번째 하나 더 있네요. 민가임대주택 하위법령 개정 입법 예고에서 10월 1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임차인 정보 제공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이렇게 해서 민가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물건에 부기등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기등기 표시 내용을 하겠다는, 그 전에도 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정식으로 입법 예고가 됐죠.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됐네요. 소유권 등기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증액 기준을 준수함을 부기등기해서 의무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CF에 발생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꼼짝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원하면 직권 말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자로 법령이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권 말소 가능한 세부사항을 보면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뭐 보증 못 받아가지고 근데 임대인 분이 일부러 그런 경우보다는 임차인이 나가고 했을 때 그 돈을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 수가 많잖아요. 사실 이러면은 이제 직권 말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좀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동일주택 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이 단독,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경우 유형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수의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을 하도록 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좀 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에 상속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 직권 말소.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으로 민간 임대주택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시되는 경우 직권 말소. 그 다음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애가 보고하게끔 했는데 3회 이상 보고하지 않고 분행하거나 하면 뭐 그냥 직권 말소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대사업자가 지자체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라고 통보까지 했는데 3회 이상 기현하거나 거짓하거나 뭐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태료에 대해서 세부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임대사업 지원 기타 사항인데요. 임대보증금 보증가액 사항 보완입니다. 보증가액은 그 전에 좀 많이 했던 150세대인가 뭐 이렇게 아파트 했던 뭐 이런 거 임대사업 법인 이런 경우에만 했던 것들이 이제 전부 해야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임대보증 가입할 때 산정 금액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했는데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매입 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있는 경우에는 끝나고 최초 할 때 그때 가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공공지원 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기 일반에서 공공지원 유형을 변경은 되는데 혜택은 안 주고 그냥 변경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기 일반의 기존 임대 의무 기간을 사입하지 않고 그냥 변경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으로 그냥 운영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 표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잖아요. 기존에 해야 될 부분들도 좀 그렇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봤던 것들은 이제 소유권 관계 좀 많이 이제 취급했던 거 보면 이제 등기부 등본, 뭐 소유자 뭐 현황이든지 이런 거 보려면 발부해서 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이제 이런 것들 표시할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민원 24라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시간 걸리잖아요. 돈을 떠나서 뭐 민원 24 같은 거는 공짜로 들어가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는데 뭐 공인인증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뭐 들어가려면 시간 걸리고 저희가 시간이 곧 업무에 대한 그건데 그 돈이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번거로운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앱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좀 몇 개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좀 설명드려서 보신 분들이 혹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앱
몇 개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보는 검색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바로 검색은 안 되고요. 여기서 검색 옵션에서 카페 통합 검색이 아니라 카페로 들어가셔야 되고 카페에서 카페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카페명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검색하신 다음에 카페 가셔가지고 카페명으로 들어가시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프로 부동산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9월 4일자 자료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자료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첨부 파일 있죠? 방송 자료, 그 다음에 허위 자료, 그 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던 자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까?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원본입니다. 국토부 자료 그대로 올려드리니까요. 원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광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표시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볼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군데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로 그러면서 네이버로 들어갈 거고요. 뭐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뭐냐면 이제 아파트 볼 거거든요. 아파트는 이제 KB 부동산을 볼 겁니다. 아마 뭐 대부분 많이들 아세요. KB 부동산. 그래서 정신병원 KB 부동산 리브원입니다. KB 부동산 리브원. KB 부동산 리브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매물 시세. 매물 시세 중에서 여기서 이제 검색하면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영통구 영통동 그 다음에 영토 지도로 보게 하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서 딴 데로 넘어갔네요. 영통동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그냥 되겠습니다. 예, 아무 아파트 누르시면 되고요. 뭐 아파트 취급하시는데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서 단지 정보에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정보에서 총 동수, 총 세대수 여기 나오죠. 이건 당연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 총 주차 대수 여기 나오죠. 세대당 1.79대 아니면 882세대, 882태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리비 나오죠. 관리비. 면적별로 이렇게 관리비 나오니까 이거 참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정보도 뭐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 평면도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동호수 이거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421동이잖아요. 421동은 지금 보시면 16층까지로 되어 있죠. 1구역 16층. 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 그렇진 않죠. 23동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여기는 19층, 여기는 18층인데 1, 2호라는 18층, 여기는 3, 4, 5, 6, 7, 8는 19층. 요 층수 다르죠. 총 층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도 경사와 겸사 들어간 김에 시세 실거래가 현황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출하거나 KB 시세니까요.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 시세 파악할 때 요걸 많이 참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참조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위, 일반, 상위 평균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 해서 2020년 7월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보면 매매, 전세, 그 다음에 시세 다운로드, 뭐 과거 시세 조회하면 뭐 옛날 것부터 쭉 거래 현황 다 나옵니다. 주변에 대한 단지, 주변 뭐 면적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참조해서 보시고요. 표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정보에서 주차 대수라든지 뭐 총 세대수라든지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평면도 동호수에서 동마다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요 KB 시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리얼 보면 시리얼 이렇게 나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리얼. 요것도 잘 돼 있어요. 시리얼. 시리얼에서는 이제 뭐 밑에 것도 뭐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리얼 지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리얼 중에서 부동산 종합 정보 지도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설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치를 한번 쳐볼게요. 그 전에 있던 K마스터거든요. 서초동 1658-18 창원 빌딩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일반 건축물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창원 빌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물 통합 정보 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상세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상세 보기 누르겠습니다. 상세 보기 누르시면 되고요. 상세 보기 누르면 지금 보시는 대로 기본 정보, 그 다음 건물 정보, 그 다음 실거래가 정보, 토지 이용 계획, 뭐 지적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보는 건 뭐 기본 정보하고 건물 정보도 이제 봐야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 보시면 되는데, 특히 건물 정보 보면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잠깐, 나왔습니다. 정보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다는 얘기고요. 창원 빌딩, 근생과 주택이 되어 있고, 청구권고 뒤에 뭐 건축 면적, 그다음 가구 수는 하나, 그다음 건폐율 용적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층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층별로. 지하층 1층, 그 다음에 이제 옥탑 1층, 2층, 뭐 3층, 4층, 5층, 뭐 이렇게 해서 근생으로 되어 있는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다 봐야 될 입장이에요, 이제는.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참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거래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원 뭐 내용이라든지, 도시지역 뭐 이런 내용들 다 있죠. 지적도 뭐 이런 것들 참조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시리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도권만 해당이 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보신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가 있습니다. 이게 랜드북입니다. 랜드북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전국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만. 디스코가 최고입니다. 예, 디스코 최고인 거 맞아요. 예. 디스코 최고입니다. 최근에 등기부 등본 무료로 발급 아직 안 해주죠. 최근에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그 대표님하고 그 방송할 때만 해도 계속 해줄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게 좀 여건이 그렇게 안 됐나 봐요. 그래갖고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디스코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있는데요. 안 해줘도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예. 사이트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참조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단지 랜드북은 다가구 주택 이런 거 할 때는 그 설계 같은 것도 미리 이렇게 빼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에요. 유효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 그 다음에 세부 내역도 여기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서초동 133이라서 뭐 아무거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죠. 용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층별로 이렇게 몇 평 몇 평인지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추정 가격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니까 하시고 그냥 로그인 하게 되면 그 몇 층까지는 가능한지 짓게 되면 몇 층까지 짓고 사업성은 어느 정도에서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거 할 때 랜드북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단지 지방은 안 된다는 거 좀 아쉽긴 하죠. 뭐 확장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랜드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말씀드릴게 서울하고 수도권만 해당이 돼요. 죄송한데 안성에 계신 아니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 같은 데에는 서울 부동산 정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여기 들어가시면 서울에 있는 거 대전도 해주라고 해주세요. 네, 해주시면 좋은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대전은 없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만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를 포탈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을 해주는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 딴 데 칠 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하나 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거 아까 서초동 거 했으니까 서초동 거 한번 쳐볼게요. 서울 거니까 이게 서초동 1658-18이었죠. 1658-18 검색하면 밑에 보면 이제 나오죠. 종합 검색 창원 빌딩 1658-10 요거죠. 종합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죠. 그 종합정보에서 소재지 이렇게 토지 건물 나오죠. 이게 좀 커서 이렇게 좀 키우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으세요. 종합정보에서 보면 토지 소재지 도로명 뭐 이렇게 나오고 토지에 대한 내용 건축물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나오죠.
토지이용계획원 나오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다음 토지정보. 토지정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 표시, 지목이 되고, 뭐 행정구역 변경했다. 토지대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죠. 고유번호가 뭐 이렇게 했다. 그냥 용도, 그 다음에 연면적, 뭐 건폐율, 연종률, 뭐 그 다음 세대수,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 층별로 이렇게 다 나오고요. 층별로 다 나오죠. 면적, 주차장 몇 대, 승강기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뭐 토지이용 계획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불 공시지가, 부산도 해주고 있네. 지금 보니까. 아, 부산도 돼요? 랜드북이? 제가 사실 안 해봐서. 그 다음에 주택가격, 뭐 실거래가, 뭐 위치정보 같은 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랜드북. 네, 되네요. 네. 잘 됐네요. 혹시 뭐 대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전은 안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서울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대전은 안 되죠. 예. 이제 조만간 대전도 되고 광주도 되고 다 되겠죠.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리성 느끼고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확장. 제가 알기로도 더 확장할 걸로 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경기도 부동산 포털, 경기도 부동산 포털 사이트,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가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가 좀,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경기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경기도도 괜찮습니다. 경기도도 보면 여기다가 경기도는 영통동 1013 전체 부동산 정보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 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정보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 거랑 뭐 비슷하죠. 토지정보 이렇게 건축물 정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은 가격정보 기타 이런 내용들까지 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거는 이제 KB부동산 아파트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시리얼 건물, 그다음에 랜드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도 부동산 포털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이트 필요하신 지역에 맞는 거 찾으셔가지고 뭐 건축물 대장 이렇게 들어가는 분 안 계시겠죠. 요새 이런데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미론 이런 데 들어가는 건 괜찮긴 한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참조해서 보셔서 도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쳤으면 하고요. 출석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K마스터즈에서 하죠. K마스터즈 첫 페이지 보면 생방송 출석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가지고 출석 체크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한번 보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출석 체크 다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날이 이제 많이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다 보니까 새벽에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다가 이불 좀 조금 더 큰 걸로, 더 두꺼운 걸로 꺼내서 덮었는데요. 계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거 번거로워졌고요. 규제도 많아졌고 할 일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남으셔갖고 나중에 큰 성공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